자, 이번 시간에는 핵심 정리의 마지막 내용으로 구조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한 계산이 아니라 이제 용어의 정의를 묻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인디비주얼인, 즉 개별적인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 이제 특별한 상황이죠. 고층 구조 또는 초고층, 고층, 초고층 구조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자, 개별적 시스템에서는 이제 조립식 구조에 대한 의미를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제목이에요. 조립식 구조의 특징이 아닌 것, 잘못된 것,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럼 저 조립식의 의미가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출제하는 건데, 상반되는 개념이 지금 현재 현장에서 타설되어지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와 비교하기 위해서 저런 개념을 묻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게 지금 현재라면, 현재 지금 시공 시스템이 대부분 현장 타설 콘크리트잖아요. 그럼 미래의 건축은 조립식 구조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현장에서 타설하기 때문에 이쪽은 습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물을 사용하는 구조다. 이쪽은요, 공장에서 제작을 해오니까, 공장 제작이니까 건식의 의미죠.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럼 대량 생산의 관점에서는 현장에서 물을 사용하니까 천우, 이제 날씨하고 관련이 있죠, 이쪽은. 공장에서 제작하니까 날씨와 무관하게 대량 생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쪽의 특징을 대부분 현재의 시스템보다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미래의 시스템을. 그러면 이 조립식 구조의 단점은 없냐 이거예요. 있겠죠. 이게 시험 문제의 관심사겠네요. 다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조립이라는 말 자체에 단점이 있다는 거죠. 부재와 부재를 조립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체식으로 만드는 거에 비해서 접합부의 성능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 접합부의 성능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이쪽이 월등히 좋다는 거죠. 사람을 어떻게 믿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사람을 믿지 말고 공장에서 기계화되는 시공이 미래의 건축이다라는 의미로 조립식 구조를 묻는다. 단점, 접합, 적어볼까요? 접합부의 강성이 취약하다. 강성이 취약하다. 이게 단점이에요. 그 시험에서 뭐 접합부가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자, 이 조립식 구조의 의미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개별적 시스템에서 우리나라에서 건축 분야는 대부분 구조 시스템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죠. 한 600만 동 가까이 되는 건물 중에 한 580만 동 이상이 전부 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니까 거의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강구조 일부 있고요. 목구조는 거의 없죠. 목구조는 저도 이제 시험이 관심 있는 것이 일본식 시험에서 관심 있는 거죠. 비가 많이 오는 나라인 일본에서 이제 관심이 있는데, 이 목구조에서 관심 있는 게 평벽이라는 거하고 신벽이라는 두 개의 의미를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평벽과 신벽의 의미들. 스터드월, 코어월 뭐 이런 식으로 영어식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평벽은 말 그대로 평평한 벽이에요. 그러면 기둥이 있으면 기둥과 벽체가 평평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신벽은 기둥이 있으면 이쪽이든 이렇게 기둥이 한쪽으로 드러난 거예요. 코어 이렇게 보통 부르고 있는데요. 벽체 바깥으로 기둥이 드러나 있는 벽을 신벽. 벽체와 기둥이 평평하게 나란하게 되어 있는 것을 평벽. 요거의 의미를 알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뭐 수많은 얘기를 더 전개할 수가 있겠는데 뭐 일상생활에서 뭐 목구조를 많이 안 쓰니까 제가 뭐 부가적인 설명을 생략하겠고, 기둥이 드러나 있다, 기둥이 드러나 있지 않다. 자, 이렇게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신다면 관련된 내용들을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트러스 구조에 대한 내용인데요. 개별 시스템에서 이 트러스 구조라는 것이 자중을 줄이기 위해서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뼈대죠. 뼈대를 만들어 놓고 사각형 프레임들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사각형이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직선상의 부재들을 더 갖다 대서 삼각형의 연속 집합체를 형성한 것을 트러스 구조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트러스 구조에서 관심 있는 것은 이 부재와 부재의 연결 상태가 실제 그렇든 그렇지 않든 간에 무조건 절점을 활절점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활절. 핀, 힌지 다 똑같은 표현이죠. 절점을 끼워 있다, 움직인다, 휨 모멘트에 대한 정능이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요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트러스 구조는 전단력이라는 힘과 버티컬 포스, 전단력, 밴딩 모멘트라는 휨 모멘트를 저항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힘들을 못 받고 오직 축 방향력만 받는 구조다. 자,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두 가지가 관심이 있다는 거죠. 원래 이게 하나의 내용이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못 받고 얘만 받는다, 이런 얘기죠. 이때 이 축 방향력은 잡아당기면 인장이고 텐션, 누르면 압축, 둘 중에 하나의 힘이다, 이런 얘기죠. 예. 트러스 구조입니다. 자, 이때 아치 구조다라고 이야기하면 곡선의 부재죠. 아치 구조라고 이야기하면 축 방향력 중에서 인장력을 못 받고 압축력으로만 구성되는 곡선의 구조를 아치 구조라고 정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들이 이렇게 단일 시스템인 것처럼 보이지만 쭉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곡선의 구조에서 지붕을 덮기 위해서 곡선의 구조가 조개 껍질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쉘 구조라고 하죠. 쉘 구조. 면 내, 얘는 또 반대죠.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면 내 인장력으로 힘을 받는 거죠. 여기는 압축력으로 저항하는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이 개별적 시스템에서 지금 조립식 구조 단점, 목 구조의 평벽과 쉰벽, 트러스 구조는 축 방향력만 받는데 인장과 압축, 그 인장과 압축 중에 압축으로만 구성된 곡선의 구조를 아치, 그래서 면 내 형태로 구성이 되면 면 안쪽으로 인장력이 흐른다는 쉘 구조. 네, 이게 이제 개별적 시스템에서 대표적으로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항목들이죠. 네, 구조 분야에서. 네. 자, 고층 구조 시스템은 뭐 단일 형태로 뭐 고집해서 이 건물은, 이 고층 건물은 이 시스템은 고집하다. 요즘엔 그런 거 없죠. 뭐 다 이렇게 혼합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혼합해서 좋은 장점들을 갖다 쓰고 있는데 시험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단일 구조 형태를 물어봅니다. 자, 그 중에서 자, 이제 벽식 구조의 대표적인 전단벽 구조의 의미를 물어보죠. 이 전단벽 구조의 의미를 알게 되면 이제 이중 듀얼 스트럭처죠. 이제 이중골조 시스템을 이제 같이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뭐 초고층 구조의 획기적인 내용이죠. 뭐 튜브 구조, 튜브 구조의 의미하고 그다음에 아웃리거, 이런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대표적인 특징들을 알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자, 이 전단벽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알기 쉬운 게 아파트를 연상하면 되겠죠. 우리 아파트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아파트 외벽이
뭐 이런 형태로 돼 있다면, 긴 아파트 벽이라면 이쪽 측면에 있는 이 벽들이 개구부가 없죠. 과거에 뭐 이렇게 조그만하게 구멍이라도 뚫어놨는데 환기한다고 요즘엔 그마저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 벽체가 바람이나 지진, 바람이라고 해보죠. 바람이 오게 되면 이 각각의 층에 대해서 골조는 한 개 층씩마다 층 전단이 들어온다고 해요. 한 개 층별로 전단이 들어오는데 이 벽체에 개구부가 없다 보니까 이 벽체가 하나에 이렇게 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벽체가. 휨 변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조는 뼈대죠. 기둥과 보는 층 전단이 들어오고 전단벽은 휨 변형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구조를 이중 골조, 듀얼이라고 부르죠. 듀얼 스트럭처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때 수평하중을 100이라고 놓고 보면 4분의 1, 25%죠. 전단벽이 4분의 3. 역할 분담을 기대하는 구조를 이중골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골조는 수평하중의 4분의 1,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전단벽은 4분의 3, 주로 수평하중을 전단벽에 의해서 지지하는 구조를 이중구조다라고 부른다는 것. 벽식 구조의 대표적인 특징과 골조를 같이 묶어서 물어보는 거죠. 이 튜브 구조는 보통 기둥과 골조 평면이 이렇게 있다면요. 기둥과 기둥의 간격이 보통 강구조는 한 12m 정도 되죠. 9m, 12m 그 정도인데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요. 굉장히 강한 재료니까. 그런데 2m에서 4m 정도니까 2m라고 놓고 보면 문 두 개잖아요. 문 두 개마다. 그러니까 개구부 하나마다 다 기둥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곽부의 기둥을 이렇게 촘촘하게 가져갔다. 이런 말이 있으면 튜브 구조라는 거죠. 외곽부의 기둥을 밀실하게 또는 촘촘하게 가져갔다. 이런 말이 나온 초고층 구조는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튜브 구조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튜브입니까? 이 내부에 코어가 있잖아요. 이 코어라는 것이 건축물 내부의 빈 부분 아닙니까? 엘리베이터 오르락 내리락 거야 되니까. 계단실, 코어, 뭐 덕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빈 부분이니까 이 튜브하고 똑같잖아요. 사람이 물 위에 못 뜨지만 튜브 위에서는 뜰 수 있는 것처럼 가느다란 기둥들을 지표면에 막 촘촘하게 박아놓으면 이 코어에 의해서 이렇게 하늘로 높이 한 100층 이상 정도는 거뜬히 올릴 수 있지 않냐라는 구조가 바로 튜브 구조의 기본적인 개념이죠. 아웃리거 구조는 뭐 이 정도로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람이 겨울철에 이제 스키장에 가면 눈 위에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럼 잘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이 꼬챙이 같은 폴대가 있잖아요. 이걸 눈에 탁 꽂으면 내가 어떻습니까? 좌우로 잘 안 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어가 있다면 이 코어에 이제 팔을 벌리는 거죠. 층들이 그 외곽 바깥에 있는 기둥들이 이렇게 같이 있어서 초고층 구조의 전형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외곽 기둥이 되는 거죠. 주로 힘 모멘트를 부담하는 외곽 기둥이 이제 수평하중에 대해서 힘이 작용하면 기둥이 이제 힘 모멘트를 이제 견디는 형태니까요. 그런데 이게 보통 맨 꼭대기하고 보통 한 30층 정도요. 이제 초고층에서 한 30개 층 정도, 25층에서 30개 층마다 이렇게 트러스를 한 개 층을 가져가서 어떤 상부에서 힘이 떨어졌을 때 이제 트랜스퍼, 이제 전이 역할을 하게 되는 볼을 하나 설치하거든요. 벨트, 우리가 이제 허리춤에 벨트를 차는 것처럼 트러스를 연결한다라고 해서 아웃리거 구조는 이제 벨트 트러스와 대부분 같은 의미로 이제 수반이 되는 거죠. 아웃리거 구조라고도 하고
아울리거 벨트 트러스라고도 하고 그냥 벨트 트러스라고도 하니까 결국 이 의미는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고층 구조의 대표격인 요 세 가지의 의미들. 자, 간단한 키워드들. 하중은 얼만큼 가져가는지, 외곽 기둥을 촘촘히 박았다든지, 벨트 트러스가 수반이 되는 구조. 자, 이런 특징들을 아신다면 개별적인 시스템과 비교해서 손쉽게 득점할 수 있는 평이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자, 이 구조 분야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내용들을 시험 앞두시고 꼭 다시 한번 짚어보시라는 의미로 한 10개 이상 정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차후에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이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내용들을 더 촬영을 해서 올려드릴 것을 약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모두 다 필기시험 한 번에 합격하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